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입니다. 오늘은요, 제2강 자녀 공감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할 겁니다. 제 강연 이전에 올려주신 거 아빠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죠. 요새는 시사님도 좀 속 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출석을 좀 불러줄 때 이렇게 화답하고, 또 저도 이게 강연을 해놓고도 왜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따라서 아마 이렇게 아빠들 일하시고 또 이 공부하려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서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또 답변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좀 힘들지만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시간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녀 공감 대화법에 관한 주교제는 부모와 아이 사이입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 이 책은요, 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고요. 사실 부모와 이렇게 공감 대화를 한다는 것은 특히 아빠들은 어렵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런 공감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또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공감 대화를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리보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걸 아마 배워서 아이들한테 곧바로 실천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게 아니면 좀 더 진지하게 이런 우리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부모와 아이 사이는 사실은 누가 쓴 책이냐면 하임즈 기너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5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조금만 더 살아계셨다면 아마 물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교하게 이 교육 이론을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한테 이 공감 대화에 관한 어떤 물론 이 책도 기념비적인 책이지만 그런 더 많은 업적을 남겼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모와 아이 사이를 읽으면서, 다른 책하고는 달리 이 책은 아주 섬세한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쫙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딱 마지막 한마디를 딱 끝마칠 때 싹 던져주는 말, 그리고 말끝 하나하나에 아주 아주 교육 철학에 녹아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정신이 굉장히 풍부한 어떤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주 유머도 뛰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오픈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일반 원리에 관한 책들, 다른 책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의 원리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책은 그거보다는 그 원리에 관한 부분이 일상에서 적용돼서 이것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하고 부딪힐 때 그때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또 배려하면서도 또 아주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요, 오늘 제 강연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읽어서 반복해서 읽어서 결국 자기 몸에 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 이 책이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규칙을 지키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 안에 그 아이를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어린아이에게 충분히 어린아이가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을 지키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을 훼손시키지 않고 아이에게 부모의 의지를 전달하는 방법. 그 어린아이를 규정하거나 착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네가 어떤 어린아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규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지 않게끔 하면서도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칭찬하는 방법. 이거 참. 이 푸르미 교육법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칭찬이 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칭찬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에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그 어린아이가 자신이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존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사실 분노를 표현할 때는 분노라는 것은 건강한 화입니다. 이 화는 어떻게 보면 감정이 표현될 때 아주 건강하게 표현되면 이 화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에 관한 부분들이 자신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긍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분노하면은요, 사실은 분노에 관한 그 감정에 관한 부분에 얽매여서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옳은 얘기를 하면서도, 옳은 분노를 얘기하면서도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돼서 나중에 갈라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 왈가불가하지 않고 인정하는 방법. 감정을 인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감정을 제한하거나 감정에 대해서 이런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에 관한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어떤 그런 방법. 그리고 자신의 본래 마음을 믿고 자존감을 키워가는 방법.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어떤 그런 마음에 관한 그런 것을 신뢰하면서 그 아이 자체의 그 존재를 지켜줌으로써 그 어린아이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이런 것에 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지만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의 대화가 결국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갖게 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여러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대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에 관한 부분과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사실 분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 나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싫어라는 어떤 그런 얘기할 때 그건 감정입니다. 그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라고 감정을 억압해버리고 그게 잘못될까봐. 사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 감정이 억압되면 그 어린이는 반드시 그 감정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으로 표현하더라는 거. 오줌을 싸거나 아니면 그렇게 감정이 억압됐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피부,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두드러기 난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에 관한 부분들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상상하고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건 지켜줘야 되고, 그래. 그런데 행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누구를 밀었다. 어린아이를 때렸다. 이건 행동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될 선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 규율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줘야 된다는 거. 사실 감정과 행동에 관한 부분만 이 구별해서 대응만 한다래도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면에서 내 감정에 관한 부분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것만 부모가 그대로만 봐줘도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또 한 가지 생각은요, 이 책의 가장 중점이 됐던 것은 뭐냐면 감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 감정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감정에 관한 부분을 집중할 때 이 집중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린아이 행동을 직접 변화시키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고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감정을 받아줌으로써 이 감정이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이모션입니다. 이모션. 이라는 거는 물론 바깥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는 에너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션이라는 거는 행위입니다. 결국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을 추동시키는 어떤 에너지를 감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공감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감정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서냐면 우는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찡찡대는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선 감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우는 것에 관한 부분을 용납하지 않았고 저도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우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시 시대에 동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위험한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그 호랑이를 만난 걸 보고 이성으로 곰곰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를 따지다 보면 잡혀 먹힙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감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행동을 움직이는 그 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호랑이를 만난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투쟁해야 되는가, 호랑이와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호랑이를 보고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써 호랑이를 딱 만나게 되면 온몸이 쭈삣하게 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런 도망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감정은 이성이
이성으로 판단하는 두뇌의 영역에 감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우리가 우리의 이성에 대한 판단은 대뇌 심피질 쪽에 있지만 감성에 대한 판단은 대뇌 변연계 안에 편도라는 데 기억됩니다. 이 편도는 뭐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위기 상황이 딱 왔을 때 좀 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곧바로 행동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대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지 않고 그대로 반응하게 되죠. 여기에는 사실은 언어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대뇌 심피질에는 언어적인 기능이 있어서 감정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뇌 편도체에는 언어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굉장히 위기상을 당친다든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위기라든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사랑 못 받아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던가 했을 때 그 감정에 관한 부분들은 어디에 기억되냐면 편도체에 기억되고 이 편도에 관한 부분들은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그 편도에 있는 감정이 곧바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조그만 일인데 이성을 잃어버렸다. 나는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받았던 감정 안에 있었던 그 감정에 관한 부분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아이가 어떤 한 행동 안에서 부딪혀서 나도 모르게 이 편도 안에 있었던 감정이 과잉 반응을 해버리고 이성이 지어하기 이전에 이미 그 감정에 관한 것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성에 관한 부분들이 아닌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내가 어떤 감정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내가 알고 이것이 내 몸에 뵐 때만 그때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런 감정에 관한 대화들, 공감에 대한 대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책에 관한 내용이 지금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면 10장에 보면은 그 311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보면 요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책을 이렇게 요약을 딱 정리해 놓은 책은 부모와 아이 사이가 아주 그래도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혜의 출발점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아이가 모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 아이 말을 잘 기울여 보면은요, 얘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가만 들어보면, 이거는 이 아이가 사물을 인지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래요? 저게 왜 그래요? 그럴 때는 이거는 확장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뒤에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은요 그 어린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 이 경청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얘기하고 싶지 남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청 자체가 배려입니다. 경청이라는 건요 겉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줄 때 그 아이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우리 부모가 저렇게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구나. 라면서 이 배려에 관한 느낌을 받으면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느낀다라는 거죠. 사실 이 배려만, 이 경청만 잘해도요. 제가 보기엔 교육에서 웬만한 것들은요. 그러나 이 경청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하고 못 키우는 엄마들 가만 보면은요. 이 경청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들은 아주 예민한 소리에 듣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못 키우는 엄마들은요, 어린아이가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아이의 말들을 듣지 못해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길가에서 만났는데 아이가 막 이래서 이렇게 누구 대화를 나누다, 아이와 함께 가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가 이제 싫습니다. 부모들 대화 나누는데 자기는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엄마 가자, 아빠 가자 그러면요. 그때는 경청 못하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빠 가자 소리가 더 커지는데 못 들어요. 얘기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뒤집어가지고 우와 아빠 가자 뒤집어지면 이 어린아이는 벌써 놓친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가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미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내려가야 되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는 당연히 부모가 하는 말도 아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자연스럽게 말만 해도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이의 지각을 부정하지 말자라 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반박하지 말아야 된다.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너 그렇게 느끼면 안 돼. 그거는 느껴야 될 감정이 아니야 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느끼는 건데 왜 우리 부모가 반박합니까? 아, 그래. 지금 네가 느끼는 것이 이거니? 라고. 이게 물어주는 게 이게 공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아이가 어떤 느낌을 표현했을 때 제대로 표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니 네가 지금 한 말을 내가 지금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지금 제대로 받아들였니? 라고 물어주는 게 공감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린아이 감정은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난하지 말고 가능한 해결책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뭘 할 때 야, 넌 그것도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니? 그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장난감을 애가 갖고 싶어서 막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어린아이가 관심이 꽂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뒤집어지기 전에 그거 말고 이런 것들은 어떻겠니라고 해줌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가 낼 때는 나라는 말로 시작하여 자기가 본 것, 느낀 것, 기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에 대한 표현, 나의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죠. 너가 어때서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당신이 뭐만 안 했으면 당신이 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당신에 관한 화법으로 써버리면 뭐로 들리냐면 비난으로 들립니다. 사실 수긍할 마음이 있었는데도 당신이 뭐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면요, 저는요,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다라는 것,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런 행동에 한 것에 관한 부분에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당신이 오늘 늦게 왔다라는 거에 대한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요. 나는 당신과 오늘 저녁을 같이 하고 싶었고 정말 이렇게 당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지금 감정이 나의 감정은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럴 경우에 좀 일찍 좀 들어와 줬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해 주는 것들. 지금 감정을 전할 때는 당신이 어떻다라는 당신의 감정이 아닌 나의 메시지로서 감정을 전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나의 메시지로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메시지로 전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전할 때 나의 메시지로 전하는 거고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너의 메시지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울 때 막 뒤집어질 때 지금 네 감정은 네가 요런 부분들은 요런 감정이다. 감정을 가르쳐 줄 때는 너는 어떤 지금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무조건 나에 대한 메시지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5번째. 아이들의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말해주기 위해서 칭찬할 때는 특별한 행동을 언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칭찬이 독이 되고 나중에 강연이 있겠지만요. 칭찬이 독이 되고 안 되는 것의 차이는 칭찬을 할 때 이렇게 그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를 규정해주는 칭찬. 너 참 착하다라는 칭찬에 관한 부분들은 그 어린아이가 안 착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따라서 칭찬은 사실 어떤 면에서 그 어린아이가 한 노력과 행동에 관한 그리고 그가 성취한 것에 대한 기쁨에 관한 칭찬을 해주고 칭찬은 과정을 해줘야 되며 칭찬은 둘이 뭉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행동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것을 상상 속에서는 허락하며 거절하더라도 마음을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다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하나 이렇게 하나 더 사달라 그럴 때 물론 가면 장난감 사달라 그럴 때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정하게 돈이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장난감 하나 더 많이 사줄 만큼의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네가 상상 속으로 갖는 것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소망과 욕구에 관한 부분은 인정해주되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줄 수 없는 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선택권과 발언권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모가 개입할 거와 개입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화에 관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읽어보면요, 미소 짓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이 기술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술을 써먹었는데 안 통해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 프리미닷컴에서도 이 기술에 관한 법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구나구나만 얘기하면 됩니다. 구나구나. 예를 들어서 슬프구나. 아니면 그래 너 뭐가 하고 싶구나. 너 정말 너 기쁘구나. 구나구나. 근데 구나구나라는 부분들을 배웠는데 모든 상황에 구나구나 들어가는데 뭐가 뭘 할 때 엄마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구나구나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엄마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온몸을 다해서 기울여주는지 이것이 아니라 아주 형식적으로 이게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은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배려에 관한 부분들, 특히 대화에 관한 부분들은요, 아주 정말 그 아이한테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들었을 때는요, 그냥 듣는 그것만 가지고도요, 대화 사실은 길게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방법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울여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어린아이는 그 자기가 모든 욕구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이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해결된 부분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부모와 아이 사이, 지금서부터는 각 장별로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중요한 상황에 관한 부분들만 좀 치고 넘어가려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모와 아이 사이에 관한 이 내용은 한 13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관한, 아니, 원리에 관한 부분들을 쭉 정리해 놨는데, 그런 거는 오늘 제가 이걸 다 강연하려면 이거는 시간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것에 관한, 그리고 크리티컬하게 아주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만 그런 중점 상황을 좀 치면서 넘어가려 합니다. 제1장 아이와 대화 나누기에서, 여기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아이의 질문 속에는, 자기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질문을 할 때요.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뭘 얘기하는데 내가 도저히 눈빛을 보는데 감지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요. 이 아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운 것에 관한 부분이 있는가, 요거에 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단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첫 번째 나오는 질문 안에, 어린아이가, 처음에 보면은요, 뭐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빠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미국의 고아가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유럽에는 이 고아에 대한 물어본 것은 사실은 이 어린아이가 고아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 갖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고아에 관한 부분은 뭔가를 읽다가 결국 뭐냐면 나도 고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 관한 부분들은 이한테 아이에게 해줄 때는요, 지금 너는 절대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 너는 정말 부모가 사랑하는 그 아이라는 것에 관한 이 부분만 전달해주면요, 이 불안한 관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오는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은 27페이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 주었다고 느꼈을 때 아이의 외로움과 상처는 사라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누는 방법에 관한 부분들은 그 어린아이가 외롭던 버림받았던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것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든 간에 부모가 그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줬다라는 걸 이해해 줬을 때 어린아이의 그 외로움과 상처는 부모가 치료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자신에 의해서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 나누는 걸 제가 쭉 보면서 27페이지,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 대화더라고요.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캐럴이라는 어린아이와 엄마가 하는 대답입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캐럴이라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사촌 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까, 지금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니가 가면 나는 외톨이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얘기하니까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친구들과 사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어린아이는 어떤 것에 관한 부분을 알고 싶으냐면, 내가 지금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슬픈 감정이 있다는 거,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감정이 슬퍼요. 나는 이렇게 외로움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엄마가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봐줘야 되냐면, 다른 친구를 사귀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그 감정에 관한 부분들에 어머님이 내 아이에게 이별에 관한 슬픔에 관한 감정을 주기 싫으니까 빨리 얼른 돌려서 다른 대안을 주는데, 지금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어머님이 많이 예를 들어서, 아유, 그러면 참 외로워질 것 같구나. 지금 네 마음속에 외롭구나라고 그 어린아이가 지금 느끼는, 이 물어주는 거죠. 지금 네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니? 이렇게 물어줬을 때는, 엄마 나 그래 외로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헤어진다라는 건 너무 외로운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어린아이는 그렇게 가면서 스스로 당연히 그 감정을 수술이고 이해받았다고 생각해서 이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캐럴이 뭐라 그러냐면, 외로워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곧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감정에 관한 그 공감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거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엄마는 몰라. 당연히 모르죠. 훌쩍훌쩍. 왜냐면, 지금 어머님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대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부인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머님 뭐라 그러냐면, 12살이나 먹은 아이가 아직도 어린애처럼 훌쩍거리다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아이와는 엄마에 관한 감정의 싸움이 일어나서 이건 끊임없이 이 감정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어머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어머님은 이전에 감정에 대한 공감에 관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감정에 대한 슬픈 감정이라든가 외로운 감정을 직면하면은 이거에 관한 부분들을 자신이 그런 감정에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도 이런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런 면에서 돌렸던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이런 감정을, 이런 대화 속에서 엄마가, 내가 외로움을 느끼구나, 아니면 내가 슬픔을 느끼면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따라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어린아이는 결국 그 자신에 관한 외로움과 슬픔에 관한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밀어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슬픔에 관한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런 대화 속에서 감정의 상처를 받은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1장에 관한 부분들은 그 중요하고요. 2장에서는 말의 힘,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좋은 방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 2장에서 참 재미난, 이거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했는데, 엄마가, 오래간만에 애가 조용하니까 아주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너 참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잿더리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칭찬을 해줬는데 왜 행동이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라는 부분. 사실 이 어린아이가 왜 갑자기 조용해지고 있었냐면, 저 앞에 이렇게 동생하고 지금 그 엄마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 있는 동생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차에서 밀어낼까?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어떤 그런 감정. 굉장히 이렇게 그 동생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서, 사실 이 아이가 조용해졌던 건 뭐냐면,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면 저거 괴롭힐까를 지금 연구하느라고 조용해졌던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너는 착한 아이구나라는 그 말을 해줘버린 겁니다. 규정을 딱 해줘버린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 양심상 내가 착하지 않는데, 사실 나는, 그죠? 아주 지금 내가 뭐 연구하고 있었냐면 동생 괴롭히고 동생 죽이고자 하는 거 연구하고 있었는데 착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하냐면 나 착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잿더리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질까라는 부분, 어머님이 하는 말 안에, 아버지가 하는 말, 아빠들이 하는 말 안에 그 어린아이에 뭘 건드렸는지 잘 모르더라는 거죠. 보세요. 착한 행동을 칭찬해 주었더니 마치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이 아이가 사납게 행동하기 시작하다는 말을 한다. 버릇없는 행동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아이 나름의 방법일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 어린아이는 이전에 내적 불행을 가진 아이입니다. 따라서 내적 불행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전에 야단 많이 맞았던 어린아이고, 칭찬에 대한, 인격에 대한 칭찬, 과정이 아닌 칭찬을 해줬던 이런 과정 속에 불행을 가져서 자기 자신은 어떤 곳에서 만족을 느꼈냐면, 자신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을 불쾌하게 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싶었던 그 욕구에 관한 부분이, 그걸 행복이라고 느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탁 해버리니까, 이런 걸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칭찬을 탁 해버리니까 내가 불행을 통해서 나 자신을 파괴하고 불쾌함으로써의,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을 맛보고 싶어 하는데 칭찬이 그걸 방해해버립니다. 내적 불행을 더 느끼고 싶은데도 그걸 방해해버리니까 이 아이는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이 아이에게 대화를 통해, 사랑을 통해서 이 내적 불행에 관한 부분들을 좀 치료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할 때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하려고
노력을 들여야 된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아이들은 성품에 대해 평가해 줄 때보다 정보와 의견을 말해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칭찬도 도움이 되는 칭찬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이 있습니다. 이것은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해주면서도요, 어떤 면에서 그 어린아이를 규정해주는 칭찬들, 그 어린아이의 인격을 평가해주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다라고 규정해주는 칭찬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칭찬은 아니라는 거죠. 71페이지면 이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칭찬. 자동차를 닦아줘서 고마워. 새 차 같은데 그럼 인정받습니다. 그죠? 근데 너는 착한 천사야, 착한 아이야 그러면 난 착한 아이가 아닌데요. 이때는 나 자신이 어떻다라는 규정, 부모의 규정에 의해서 내 자신에 관한 부분이 그 안에 올매져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에 대한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요, 만약 이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어린아이는 착한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감춰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 다른 가능성에 관한 부분들을 다 억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착한 칭찬을 할 때 착한 행동에 관한 칭찬은 괜찮습니다. 네가 어떤 것을 이렇게 도와줘서, 네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가는데 그 어린아이 동생의 손을 잡아줘서 그렇게 착한 행동을 해서 부모가 기쁘구나. 그 행동에 대한 칭찬에 관한 부분들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한 아이야, 너는 천사야라고 규정해버리면 이때는 그 어린아이의 규정, 그 자체가 인격이 규정됐기 때문에 칭찬이 문제가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내가 준 그림 엽서가 참 좋더라, 예쁘고 멋지던데,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좋은 취미를 가졌나 봐. 내가 선택을 잘 했구나라고 긍정의 이미지를 갖는데, 그죠? 넌 언제나 남을 걱정할 줄 아는 아이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그 어린아이가 그럼 난 평생을 걱정해야 되는가? 과연 부분. 이런 부분들로서 물론 저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소년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시는 내 마음을 말해주는 듯 했어. 이건 뭐냐면요, 내가 시를 쓸 때니 기뻐 이런 뜻입니다. 네 시를 내가 굉장히 공감하고 기뻤다. 그런데 나이에 비해 넌 참으로 훌륭한 시인이구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 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이에 비에 대한 비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아이는요, 계속 나보다 잘하는 아이가 있을까, 못하는 아이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기준이 내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갖지 않고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어린아이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너 책장을 예쁘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은 너가 참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의 이미지를 주지만 너는 훌륭한 목수야 라고 그 어린아이를 규정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것도 규정입니다. 목수라고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편지는 내게 큰 기쁨을 주었어. 그렇죠. 그럴 땐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넌 탁월한 작가야. 그러면 내 작가가 아니면 어떠냐 이거죠. 그죠? 난 탁월한 작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참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역할을 해서, 그 어린아이는 뭐만 불렀냐면요, 검은 고양이 내롱, 그 춤을 잘 춰서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넌 정말 뛰어난 배우다라고 얘기해 줬어.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 뛰어난 것에 관한, 이게 비교가 일어났고, 너는 어떻다라고 규정을 해줌으로써 그 배우는요, 나중에 커서도 역할을 바꿔가야 되는데, 매일 검은 고양이 내롱 그 배우 그 역할만 하면서, 나중에 그보다 잘하는 사람을 질투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너는 어떻다라고 작가야 아니면 목수야 아니면 너는 착한 아이야 이렇게 규정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자, 쭉 읽어보면은요, 그런 면에서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듣고 아이 스스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신건강이라는 건물에 사용되는 벽돌이나 마찬가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칭찬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며 아주 사실적으로 해주고 규정에 관한 칭찬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칭찬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굼뜨다고 말해도 아이는 일시적으로 부정하지만 부모의 말을 더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가 굼뜨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아이를 칭찬으로 규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부정으로 규정해 주는 건요, 훨씬 더 큰 충격을 주고 오랫동안 남습니다. 우리가 쓸 때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굼뜨다 아니면은
미련하다,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갈 때 그 어린아이는 사실은 자신이 부모가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멍청이야, 멍청이야 이렇게 부를 때 자신은 멍청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게 부정하고 반대는 하지만 근데 어린아이는요 항상 어떻게 판단 내리냐면 처음에는 누군가 비춰주는 거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너는 멍청이라 그러면은요 자신이 멍청이라는 거를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마음보단 부모가 판단하는 게 옳은 거다. 부모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그것조차, 그 말을 하는 것조차도 결국 나에게 어떤 면에서 나를 잘 키우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나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신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부모가 어떤 경우에도 그 어린아이를 부정으로 표현하는 형용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그런 말들. 그런데 이런 말들은요, 이거는 우리가 들은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이고, 맹추야, 그러면요, 이 맹추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자식을 키우면서 나 그 말 안 쓰고 싶은데도 뭔가 화가 탁 나면 우리 부모가 썼던 그 말에 관한 부분이 맹추야, 바보야, 멍청이야 이렇게 튀어나오죠. 저는요 그런 면에서 너는 뭐 예를 들어서 훌륭한 장군이야 뭐 이런 거 아니라 저는 호칭할 때는 박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 박사님 호칭에 관한 부분 부정적인 호칭은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격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존경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긍정으로 바라본다는 그 시각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은 줬던 거죠. 예, 3장은 그 아이를 망치는 부모의 잘못에 관한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거 쭉 얘기하다 보면 좀 걸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에 관한 대화할 때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 그 위협 참 이거. 우리 주로 쓰는 말들이 너 한 번만 더 그랬다가 너 가만 안 둬 이거 있죠. 가만 안 둬. 근데 사실 위협이요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행동을 바꿉니다. 어린아이에게 이거 하지 너 이거 너 하면은 너 나중에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 어린아이는 그건 부정적인 강화를 받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들리냐면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들립니다. 한 번 더 해. 위협으로서 애들 행동을 바꿀 수는 전혀 없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위협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써먹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게 제일 급하니까. 사실 교육 중에서 제일 쉬운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요. 두드러 패는 교육이 제일 쉽습니다. 두드러 패면 잘 큰다면, 볼 거 뭐 있습니까? 공감대에 뭐 합니까? 그냥 두드러 패버리면 되는 거죠. 두드러 패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절대, 그거는요, 폭력이 습득돼 버립니다. 그리고 두드러 패면 그 매 맞는 행동을 더 강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어린아이는 매 맞았을 때 그때 그 불행한 감정들이 점점 더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고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나중엔요, 두드러 팰 상황을 아이들이 만들어 갑니다. 절대 부모를 살살 이렇게 꼬드겨가지고요, 나 좀 패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행동을 좀 잘못하게 이끌어가냐면 매수를 합니다. 매수라는 건 뭐냐면 너 요거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 우리가 이 매수 참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너 책 보면 텔레비전 보게 해줄게.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책 보면 텔레비전 보게 해줄게. 그러면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냐면, 책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사실은 텔레비전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 텔레비전 보기 위해서 책 보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뭐 하면 뭐 해줄게 라는 뜻은, 이 말을 했을 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그런 행동을 고칠 수 없는 아이다. 내가 네 행동을 네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유인책을 주고 있다라는 그걸 어린아이가 굉장히 이 내면에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부모가 그 아이를 그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상을 줄 때는요, 저는 보상 중에 최고의 보상은 어떤 보상이냐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어떤 면에서는요, 너 이거 하면 뭐 해줄게라는 예고 없이, 부모가 진짜 좋아서, 그래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조건이 걸리지 않고 주는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는 기대하지 않고 받았을 때, 그리고 그 행동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너가 참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잘했다라는 거에 관한 부분, 그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더 훨씬 더 뛰어난 보상이지, 뭔가 물질로서 보상하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익숙해지면, 어린아이는 보상의 강도를 굉장히 높여갑니다. 엄마, 나 이거 하면 뭐 해줄래?
어머, 나 책 읽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사줄래? 뭐 하나 사줬던 것이 점점점 나중에 그 보상에 관한 강도가 높아져서 나중에는 그 보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그 어린아이가 어떤 곳에 들어오게 할 때 정말 쓸 때 극약처병처럼 아주 조심해서 쓸 때는 써야 되지만 그 보상에 관한 것들을 남용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망치는 부모들은요, 그 어린아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빈정거립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요, 이 대화 나누는 것에 가장 대부분의 대화가 뭐냐면 빈정거립니다. 이게 이 빈정거리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싹 돌려서 그래 너 잘났구나 이런 그런 거 있죠. 뭐 네가 그러면서 뭐 그래서 네가 뭐 하겠냐 이런 그 빈정거리는 말도 있죠. 이건 사실은 빈정거리는 것 자체는요, 그 어린아이한테 뭘 하냐면 너 배우지 마라 라는 그런 네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빈정거림을 들은 어린아이는요, 부모에게 복수심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갚음하기 쉽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특히 빈정거림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경우에 쓰지 말아야 되냐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 빈정거리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깎아내리거나 이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자존감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아이를 이렇게 관한 부분에서 부모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거짓말할 상황을 어린아이한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모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입에 뭐 바쁠때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니면 무슨 먹지 말라는 거를 분명히 먹었어. 이게 여기 붙어 있는데 부모가 또 보니까 이놈이 분명히 먹은 거 압니다. 근데 그거 다 알면서도요. 그거 예를 들어서 꿀 있잖아요. 그거 네가 먹었니? 뭐 네가 안 먹었니? 아니면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싹 유도해서 하는 함정들 있죠. 이런 부분에 어린아이는요, 이 먼저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잘못입니다. 왜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먹고 싶구나라고 그냥 인정해주고 들어가면 되지만 왜 살살 꼬셔서 그가 거짓말하도록 이 고백하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올바른 애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가 그 함정을 놓으면 놓을수록 그 아이는 뭐가 그렇게 발달을 하냐면요, 속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다음부터는 내가 걸리지 말아야지, 이 바쁠 때기 말고 시침 떼야지, 결국 그것이 계속 나중엔 거짓말을 더 이렇게 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거는 훔치는 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훔치는 것도요, 사실 훔치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욕구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 불행이 있어서 그 불행에 관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욕구를 채우면서 불행에 관한 소유에 관한 부분을 채움으로써 전능한 자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능한 자가 우세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는 스마트 러브에서 전능한 자가 우세할 때는 소유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려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소유에 관한 부분들이 오는 시기들은요, 자기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어린아이는 이 발달의 한 시기를 거쳐가면서 당연히 가는데, 부모가 만약 이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훔쳤는데 그 훔친 아이를 보고 너 거짓말쟁이다, 너 도둑질했다라고 말로서 규정해버리면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해준 그 말들을 딱 자신이 내면화시킴으로써 전능한 자아의 발달상에서 오는 것에 대한 그 훔치는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 결국은 진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이렇게 신모라고 아시죠? 아주 이렇게 담도 뛰어넘어가고 유명한 이 물건숲 갖다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옮겨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가기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한 사람, 너는 괜찮은 사람 한 사람, 너는 정말 괜찮은 아이라고 얘기해주는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자기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라고 이거는 부모가 그걸 몰라서 도둑질한 것에 대한 부분들,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해 줌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진짜 거짓말쟁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의 없는 아이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얘기에서는요, 여기서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건 뭐냐면, 예의는 인격의 특성이자 동시에 사회적인 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예의 바른 부모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런 부모를 본받으면서 예의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의를 가르칠 때는 부모가 그 예의의 모델이 됨으로써 굉장히 부모가 예의 바른 행동,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인격 상황에서 우러나는 예의,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우러나는 예의가 마음속에 우러나서 그것이 일상에서 섬세하게 표현되면 그 어린아이는 그걸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보고 배우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요, 예의는
예의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예의를 가르칠 때 우리는 예의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어머님은요, 예의 인사 안 한다고요. 머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인사시킵니다. 예의 바른 행동일까요, 이게요? 머리를 숙일 때 그 어린아이 자존감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뇌수술을 할 때는요, 굉장히 섬세한 이렇게 칼을 써야 됩니다. 뇌수술을 하는 사람이 톱으로 가져와서 뇌수술을 하겠다고 지금 그런 외과 의사가 왔다면 기겁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요. 예의는 예의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요걸 제가 이게 배우면서, 참,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섬세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자, 4장, 책임감, 먼저 가치 있는 행동을 알려준다라는 그 장에서는요, 책임감은 동정심과 헌신, 배려에서 우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배려에서 우러나온다는 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책임감이라는 것은요, 그 어린아이를 배려함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게 함으로써 거기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줘야지, 책임감이 이거를 책임져라, 말해라,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줄 때는요, 이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아이들의 책임감은 부모의 태도와 기술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태도는 아이들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부모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책임감도 그 어린애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그 책임감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기술이라는 것은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부모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관한 부분들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 자신이 감정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감정에 관한 부분에 노예가 돼서 그런 감정만 올라오면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냥 마구 표현해서 어린애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에는 이 감정을 섬세하게 절제하게 하면서 표현하는 다양한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에게 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저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훈련의 과정이지 이건 머릿속에 아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것도 훈련을 하면은요, 점점 익숙해집니다. 저는 사실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울음에 대한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제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서 사실은 저 별로 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셔도 이게 우는 것 자체를 잘 못하겠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가 내가 왜 울지 못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요새는 제가 연속극을 봅니다. 그래서 연속극만 봐도 찔찔거리고 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연속극 안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퍼서 감정을 건드려서 일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도 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었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강물과 같아서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감정이라는 것은 강물과 같습니다. 감정은 그 감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막는다는 것 자체는 강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다만, 감정은 방향을 바꿔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바꿀 때 어떤 말들을 쓰지 말아야 되냐면, 감정에 관한 부분을 멈출 수 있는 말들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134페이지에 보면은요, 그런 말들이 감정을 부정하고 억제하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황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외면하는 말 쓸 때 감정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 거야. 이런. 예를 들어서 엄마 동생이 싫어. 난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애가 얘기했을 때 엄마가 너 지금 동생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구나. 너 동생 없이 너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받아주면 되는데, 엄마가 동생이 싫어 그럴 때는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동생을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형제는 이렇게 우애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진심으로 너 말하는 거 아니지? 너 동생을 키워야 하잖아. 이게 외면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인하는 말. 내가 그럴 리가 있냐. 너 같은 아이가. 그죠? 일진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나쁜 거야.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감정을 그냥 받아만 주면 되는데, 이게 부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억누른 말.
한 번만 더 싫다고 말해봐. 이런 거죠. 너 동생 너 싫다라고 한마디만 해봐. 너 가만 안 둬도 혼내. 이런 말들, 그죠? 그 다음에 착한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야, 이거는 보세요. 억압하고요. 그 다음에 착한 아이라는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기는 말. 동생은 미울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미워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는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하기만 해야 돼. 아, 근데 저는요, 이게 우리 집에서는 미워하면 안 되라는 그 말 안 해요. 그 가정에 굉장한 역기능적 가정에 관한 부분들이 이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안목의 규칙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절대 이게 굉장히 폐쇄된 가정 안에서 오픈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이 수치심이 많은 가정 안에서 그거 느껴야 될 것만 느껴주고 가정이 그 느낌에 관한 부분들, 사랑해야 되는 것만 그 어린아이에게 받아들일 것에 대한 것들을 규정해줘서 우리 집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거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가정에서 자랐을 경우에 그 아이는요,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가정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알아가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너는 네가 느끼는 것을 느껴서는 안 돼. 이겁니다. 네가 생각할 것은 생각해서는 안 돼. 가정이 규정해 주는 그 안에서만 느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이 메시지는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상호 의존적인 어린아이를 키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적으로 아이에게, 이제 어린아이를 키울 때 전적으로 아이에게 책임에 해당되는 문제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책임져야 될 것에 관한 부분과 부모가 책임져야 될 것에 관한 부분들의 구별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책임을 부모가 맡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의 책임을 어린아이에게 전달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서는 어린아이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음식의 문제에서는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은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식욕에 따라 많이 먹던 적게 먹던 아이에게 맡겨둔다. 음식을 먹는 문제는 아이의 책임에 해당된다. 이거는요, 음식에 관한 부분들은 부모가 차려주면 되는 거지, 그 어린이가 먹나 안 먹는가에 관한 부분에 부모가 책임을 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 음식의 문제에서는 부모가 대부분이 걸립니다. 부모가 어떻게 걸리냐면요,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151페이지에 보면 아주 재미난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 이 대화를 보면서요, 보세요. 음식에 관해서 부모가 책임지려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가 미리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 종업원이 뭘 먹을 거니라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핫도그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냐면, 얘한테 불고기 햄버거 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음식을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핫도그에 뭘 뿌려줄까요? 케첩 아니면 겨졌었어. 이 종업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유머 감각이 있는. 그랬더니 아서가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이 누나가 내 말을 정말로 알아듣나 봐. 알아듣나 봐. 엄마는 못 알아듣는데 종업원이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음식에 관한 부분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십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음식을 잘 차려주고 그다음에 많이 먹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안 먹는 자녀를 둔 어머님들은 뭐를 그렇게 걱정하냐면요, 키가 안 커요, 이런 거 있죠.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죠? 그다음에 내 사랑을 그 아이에게 줘야 되는데 그 어린이는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했더라고 주지만 중요한 건 아이는 그 사랑이라고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먹는 거고 안 배고프면 안 먹는 건데, 엄마는 그걸 먹어야만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 안에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강요하더라는 거죠. 이 경우에 어린아이는 잘못하면 거식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숙제. 숙제는 제가 보기에는요, 부모에게 숙제의 책임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이와 교사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부모가 미리 지지는 말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 중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립심 길러주기에서 글 나온 글 중에 제가 훌륭한 부모는 훌륭한 교사처럼 아이들에게 점차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는 훌륭한 교사처럼 아이들에게 점차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를 독립시킴으로써 그 아이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과 동시에 부모는 서서히 빠져서 정말 부모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문은 항상 너에게 열려 있으니까 네가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와라.
그래, 너에 대한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 어린애가 스스로 하는 것을 기뻐하고 스스로 독립하는 것을 지켜봐 줘야 되는,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붙들어 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를 나의 애착 상태에 두고 나의 집착을 통해서 그 어린애가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어린애가 커나감으로써 점점 필요치 않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건 교육에 있어서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분명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벌써 5살, 6살 되면서 내 거야, 뭐야, 그래서 전능한 자 우세하면서요. 그 다음에 내가 할래 들어갈 때는 벌써 부모가 떠나가야 됨에 관한 시기가 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시기는 그 어린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라는 거죠. 자, 5장은 규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벌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에게 그 규율을 줄 때는 그 규율에 대한 분명한 구별에 관한 부분들을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너그러움과 방임에 관한 차이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아이답게 굴 때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어린아이 다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 너그러움의 본질은 아이들을 일체의 감정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는 거다. 이게 너그러움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그대로 받는 것이 너그러움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너그러움에 대해서는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파괴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 걸 너그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에 관한 부분은 뭐든지 받아줄 수 있지만 행동, 특히 파괴적인 행동에 관한 부분들은 이거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방임은 뭐냐면 바람직히 못한 행동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임은 그래서 방임은 어린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특권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되게 방임하는 부모들은요, 자신이 대면할 수 없는 감정에 관한 부분들은요, 회피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방임하는 부모들은요, 이 안에서 그 파괴적인 행동에 관한 부분에서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단호함을 주지 않아요. 뭐냐면 파괴적인 행동을 해도 그 아이에게 내가 좋은 부모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용납해 버립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요, 제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단호함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에 중앙선이 없을 때에 관한 부분. 분명히 자유라는 것은 중앙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중앙선이 없다면요, 저 앞차가 와서 이렇게 박을지 저가 볼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따라서 그런 면에서 부모는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허락을 하고 격려할 행동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그 행동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허락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허락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어린아이가 특별한 상황에 허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어린아이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금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허용을 해줌으로써 사랑받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처음 배우는 걸 가지고 아주 너 못하니까 야단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금지의 영역인데 이 금지의 영역에 관한 부분의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금지의 영역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관용을 베풀 수가 없고 무조건 중단시켜야 하는 행동, 가족의 건강과 행복,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 관한 부분이 넓어야 되는데 금지 행동에서 분명히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그 어린아이의 생명과 안전. 그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 안전띠를 메고 싶지 않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그건 단호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건 부딪혔을 때 죽음일 수 있는 거죠.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신호등에 관한 부분 분명히 그건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안 지키면 죽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부모의 의지에 관한 부분. 나는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모가 지켜야 될 이건 강력한 선이다. 왜냐하면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요, 혼동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들. 제가 이 강연하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프로미닷컴의 이 배려와 방임에 관한 부분이 혼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돌아다닙니다. 저희 부부 같으면은 사실은 강연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이를 돌아들게끔 놔둘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한 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애는 돌아다니면서 허용되지만 불안합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되고 어떤 면에서 현명한 부모라면은 그런 부정을
당함으로써 그 아이가 부정에 관한 내면적인 이미지를 더 쌓아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규칙과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제지하는 행동은 심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요. 제지는 위험한 행동을 멈추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내가 지켜봐 줄게. 그래야 안전하거든. 이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행동에 관한 부분을 쭉 주면서 위험한 제재해야 될 행동에 관한 걸 줄 때는요. 안전에 관한 문제도 주지만 부모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중에 할 행동과 안 해야 되는 행동을 내가 분명히 구별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네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해봐.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그들은 탐험하고 시도해봄으로써 그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이렇게 안 해줘 버리면, 이거를 그냥 놔둬버리면 그 어린아이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받는 상처를 인해서 결국 배움에 관한 부분들을 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내 마음속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내가 지켜봐 줄게.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 그러나 이 기준이 너무 좁아서는 그 어린아이는 나중에 숨도 못 쉬는, 될 수 있으면 성장한다는 것은 기준이 굉장히 넓어짐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금지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될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이가 부모를 때리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요, 배려해준다고 날 좀 살살 때리라든가 있잖아. 그죠? 남들 때리지 말고 날 때려라. 이렇게 부모는 매맞을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매 맞으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매 맞는 걸 허락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는 위험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따라서 이 부분의 행동들은요, 분명하게 이거는 막아줘야 됩니다. 왜 막아줘야 되냐면요, 그것은, 부모하고 어린아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아이가 부모를 때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육체적인 공격은 아이나 부모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부모를 때리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때리는 건 안 돼.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불안감을 덜어주게 되고 부모에게는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계속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부모가 매를 맞으면요. 그 아이가 사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 맞는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배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려 아닌 희생이 돼버리면서요. 매 맞을 때 매 맞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그 아이가 이렇게 예뻐 보일 수 없어요. 밉습니다. 어떻게든 참으려 하지만요. 이 경우에는요. 부모가 단호하게 이건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구별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몇 개월, 한 17개월 되면은요. 호기심에서 나오는 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기심이 나와서 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갑자기 그냥 꽉 물어버립니다. 이거는 부모를 때리는 것에 관한 폭력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관한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안 돼!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때에 관한 부분들은 이거는 호기심에서 나올 때는요. 이거는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따라서 뭐냐면 물리지 않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정에 관한 당해서 매를 맞아서 부모를 때리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애한테 매 맞았던 어린아이들은요. 이 매 맞아본 어린아이만이 또 부모가 때렸기 때문에 부모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부분 단호해줘야 돼요. 제가 보기엔 부모가 때려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때린다면 이거는 부모가 그 행동에 동인이 먼저 있습니다. 부모는요. 어린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를 때리면 자기가 부모를 때리는 것이 왜 나쁘냐 이거죠. 왜 키 큰 사람은 때려야 되고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가 때리면 엄마 그럼 날 왜 때렸어? 그죠? 그러면 난 부모니까. 그죠?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키가 크니까 이렇게 등치가 크니까 그런 사람 못 때리는가 보다. 그러나 나같이 작은 사람은 부모가 큰데 나는 작으니까 작은 사람은 때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따라서 부모가 때리면요. 그 아이는 반드시 동생을 때립니다. 매 맞아본 어린아이만이 매를 때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부모를 때리는 것이 부모의 폭력에 의해서 나왔다면 이것은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음으로써 부모가 먼저 때리는 것에 관한 부분에 자신이 받아온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이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유해한 교육을 받았어요. 때려야만 말지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리는 것은 반드시 폭력이 내 몸에 내면화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때릴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도 정당화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이제
그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욕구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막 신나게 놉니다. 놀고 싶은데 부모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욕구와 어린아이가 충돌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자 그러면 싫어 나 더 놀 거야 뭐 이랬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부모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반대하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 아이가 더 놀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누면 된다는 거죠. 보세요.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어하는 아이를 데려올 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딸의 위협보다는 운동장에 더 있고 싶어하는 딸의 소망에 초점을 맞춘다. 공감해주면서 때로는 행동보다는 말이 효과점을 보여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린아이가 이제 6시까지 우리 가야 된다. 이렇게, 왜냐면 지금 할 일이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나 싫어. 나 더 놀고 싶어. 그러죠. 그러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요. 더 놀고 싶구나. 그래요. 아빠 같아도 이렇게 놀고 신나게 노는데 집에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나쁘지. 그러면, 나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해주지만 그 공감에서 질질 끌려다니면 방임이 돼버립니다. 그 대신 뭐냐면 공감을 해주지만 부모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뭐냐면 가고 싶지만 6시까지 가자. 그죠? 갔는데 6시가 지나갔습니다. 나 더 놀고 싶어. 나 엄마 더 놀래. 아빠 더 놀래. 그러면 어떡하죠? 덜렁 안고 가는 겁니다. 데려가요. 그러면 뒤집어지죠. 가고 놀고 싶었는데 너 참 그랬구나. 근데 아빠가 들어가니까 넌 그 마음 아프지. 그래 아빠도 그 마음 안다. 나도 더 놀고 싶어.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단다. 라는 공감에 관한 부분에 단호한 행동에 관한 부분을 주면 어린아이는 부모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하지만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부모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구나. 그죠? 모욕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고도 충분히 그 어린아이가 규례에 복종하게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 이거죠. 자, 6장서부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6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7장에서 질투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투에 관한 부분들은요, 둘째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은 마지에게는 최대의 인생의 위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 안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239페이지에 보면 참 얘가 아주 너무너무 재미난 얘가 들어있어요. 이거 엄마들은 이거 금상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알아. 이 예만 들어도요. 예를 들어서 둘째가 태어난다는 것은 첫째에게 어떤 충격을 주냐면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선언한다는 겁니다.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죠? 내가 우리하고 함께 살 여인을 데려오기로 결정해서 놀랐을 거야. 공감을 해주지만 내가 새로운 여자를 데려올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집안일을 하는 것도 도와줄 거야. 이제는 내가 일하는 동안 당신이 혼자 쓸쓸하게 지내지 않아도 돼. 무엇보다 내게 두 여자에 대한 사랑이 넘칠 정도로 충분해.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새 여자 데려와서 이 여자 있잖아요. 데려와서 우리 같이 살 거야. 그리고 당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도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은 너무너무 넘쳐서 둘째가 태어난다는 것은 첫째한테 그 충격을 줍니다. 이 질투를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어린아이가 아기인데, 어린아이인데, 어른 취급을 해요. 우리 어른들만 그렇게 온다면 막 질투에 못 견디고, 우리 감정을 통제 못 하는데, 너 착하지? 착하니까 동생 잘 봐야죠. 어떻게 동생을 잘 봅니까? 동생 잘 못 봅니다. 당연히 해코지합니다. 해코지하고 질투하죠. 질투하는 거 받아줘야 됩니다. 왜 받아줘야 되냐?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네. 새로운 동생이 들어왔지만 사랑에 관한 부분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네. 원래 형제 사이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경쟁 관계입니다. 형제는 서로 협력하는 모드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도요. 면에서 제일 먼저 살인이요. 형제 간의 질투에 의해서 살인이 먼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감정인데 이 감정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그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당연히 아이들은 사랑받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여기서 어머님들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어린아이를 첫째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둘째를 부정해서 첫째 너만 사랑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자꾸만 공평하게 숫자적으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 한 번 안아주면 얘 한 번 안아줘야 되고, 그래서 절대 인간은 공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 엄마의 사랑이든 아빠의 사랑이든 간에 분명히 쏠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어린아이는 귀신처럼 엄마의 마음을 읽고 아빠의 마음을 읽는데 어떻게 사랑을 이게 산술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이거죠. 따라서 사랑을 공평하게 나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주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하게 준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사랑을 부모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사랑받았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는 엄마의 관계, 아빠의 관계 내에서 절대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모는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둘째도 사랑하지만 나의 사랑에 특별함이 변함이 없어.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둘째는 형도 사랑하지만 분명히 나에 대한 사랑은 너무너무 특별해서 이 특별함에 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 결국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공평하게 나누는 에너지를 쓰지 말고 서로에게 특별하게 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둘째에 관한 부분이 태어났을 때 첫째는 굉장히 외롭고 사랑을 뺏겼기 때문에 결국 첫째와의 특별한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정해서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 가질 때 또 행복해요. 자, 8장에 관한 부분들,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이의 불안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버림받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 결국 불안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을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어린아이의 관계 내에서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버림받음에 대한, 유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국 버림받는다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어린아이에게 너를 버린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 가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너 그러면 안 데려간다 이렇게 합니다. 와, 제가 그 말 들으면요, 너 그럼 놔두고 간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어린아이 매달립니다. 나 버리지 마 이렇게 들어가죠. 얼마나 간절하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좀 버리지 마 이렇게. 근데 그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서요. 나 이 말 쓰는 사람들 보면서요, 그 아이가 그 말에 얼마나 두려울까.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이 평생 자신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내가 정말 사랑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의심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너 버리면 버리지 않, 너 버린다라는 거 있죠. 너 그러면 나도 갈래? 너 그러면 너 니네 엄마 안 할래? 뭐 이런 거 있죠. 응? 너 니네 아빠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다 놔두고 가라 이런 있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놀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어린아이에게서는 효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절대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신발끈도 빨리 매야 되고 학교도 빨리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효율은요, 절대 이 효율은 뭐냐면요, 아이의 자질을 고갈시키고 성장을 방해하며 관심을 억눌러 결과적으로 아이를 감성적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들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시간 거리 간다. 병원 가는데 병원 4시간 가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장, 그 다음에 9장에 관한, 8장 그만하고요. 9장에 관한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모 아이의 사이에 관한 내용에 관한 부분들, 감정에 관한 부분들, 나눴습니다.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중요한 부분들 중간중간 치고 넘어갔지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하면 아마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대화가 풍부한 어떤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연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